네, 안녕하십니까. 11주차는 활동별 청소년 지도 방법 중에서 1강에서는 청소년 봉사 활동 지도 방법, 2강에서는 청소년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주 1강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네, 여기의 챕터에서는 봉사활동에 관련된 이해, 그 다음에 청소년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도 방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에 관련된 이해입니다. 네, 봉사활동에 관련된 이해에서는 첫 번째 봉사활동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원봉사활동이라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가 없이, 그쵸?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런 그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 그래서 타인의 그 의지가 아닌 자신이 자발적인 의지로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가장 중요한 단어인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기간, 그쵸?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의지, 자발성,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원 봉사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두 번째는 사회적인 차원, 그다음 세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인류적인 차원으로까지 그 필요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원봉사활동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계발의 또 기회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준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존재로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국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의 최종 목표는 자아실현이겠죠. 그래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활동이 바로 봉사활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봉사활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앞에 개념에서도 쭉 나왔던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거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하고 싶다라는 이런 내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특징.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지속성이 반드시 기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타성, 그쵸? 봉사활동의 특성에 이타성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개념처럼 뭔가 보수가 주어지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무보수성, 또 봉사활동의 특징이고요. 자, 이 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개인의 이런 사적인 이익, 자신의 행복을 넘어선 공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전 인류의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셨는데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봉사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봉사활동은 여러분 봉사와 학습이 어떻게 결합된 형태이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학습이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에다가 학습이 더해진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자, 완전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다시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봉사 플러스 학습, 서비스 러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이런 봉사활동은요,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런 사회활동을 미리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경험 교육이다라고 이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봉사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3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경험학습의 일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겠죠. 그래서 경험을 통한 이 청소년들이 뭔가 학습의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경험학습의 일환으로 교육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의 이런 인지적인, 지적인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결국에는 뭡니까? 인성 형성, 인격 형성. 그래서 그 인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인 교육과도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자, 결국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자질을 함량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청소년 봉사활동의 유형인데요. 자, 여기 유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분야별 봉사활동은 첫 번째, 일손 돕기 활동, 뭐 위문 활동, 그 다음 지도 활동, 그 다음 캠페인 활동, 그 다음에 자선 구호 활동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환경시설 보존 활동, 그 다음 지역사회 연계된 지역사회 개발 활동, 기타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 장소별 봉사활동도 유형은요. 보시면 공공기관 및 시설 봉사활동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사장 봉사활동, 우리 이거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도 개설되어 있는 건데 농어촌 봉사활동, 그 다음에 하천, 산, 바다 등 자연을 연계한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경로별 봉사활동을 예를 보시면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종교기관을 통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방식별 봉사활동을 보시면 직접 봉사를 하겠어요. 또는 간접으로 봉사활동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지활동. 그래서 요거는 뭐 교수나 누군가의 그 자원봉사 활동 기관에서의 이런 지지활동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이런 도입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의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한참 입시 교육 위주에 몰입되어 있는, 그쵸? 주입식. 이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지식 위주, 인지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성 함량에서 우리가 뭔가 봉사활동을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량하고 공동체 의식을 또 심어주기 위해요. 자, 그리고 최종 목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러한 태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뭐 이런 준비 차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보자 라고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쭉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언제? 1995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어디에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부터 첫 시발점이 되어서 5월 31일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자, 교육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청소년 시기에 조금 가지도록 하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제도적인 틀이 95년도에 마련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이러한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특별활동의 한 영역, 그런 형태로 학생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7월부터는요. 어디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안전부
자원봉사 통합 시스템, 다시 말해서 1365 나눔 포털과 연계해서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을 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도벨 1365 나눔 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들을 연계를 또 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다가 이 봉사활동 실적들이 또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이렇게 탑재되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인 현황을 보시면요. 아래에 표를 한번 볼까요? 청소년 이런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수를 보시면 어때요? 2006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 쭉 상승하고 있고요. 자, 연도별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15년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높은 그 프로그램 수를 자랑하고 있죠. 거의 이제 2006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3배 정도의 프로그램 수가 는 거를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현황을 또 보시면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이 정도에서 15년도 한번 볼게요. 거의 또 마찬가지로 한 3배가량의 학생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로 자원봉사활동 관련 평가 내용입니다. 자, 자원봉사활동의 이런 평가는 총 3가지 주체 차원을 모두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당연히 봉사자, 그리고 뭡니까? 봉사를 받는 그 대상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조직, 봉사 조직, 이 3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이 봉사에 관련된 내용이 그럴듯하다라고 인정하는 거. 예를 들면 전문가 타당도와 같은 타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자, 내가 하던 다른 사람이 하던 그 봉사활동 내용은 적합해라고 하는 신뢰성. 이 3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발된 평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을 때 적절한 평가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평가에 를 봤었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우리가 총 6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에 근거하였는가. 자, 앞에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서도 나왔죠. 자, 이렇게 자발성에 근거했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과정에 봉사자 자신의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또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런 결과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에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계획 수립 과정에 자원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다른 봉사자들과 또는 자원봉사활동 이런 지도자 또는 봉사단체의 실무자와 어느 정도 협력 또는 이 봉사활동이 조정 같이 했는가, 또는 사전 교육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또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째 볼게요. 자, 봉사자가 활동 과정에서 느낀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자,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5번째, 지속성. 지속성은 기간과 횟수를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속성에서는요, 뭐, 이렇게 회기별로 이루어졌는지, 횟수, 기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기분 내킬 때마다가 아닌 계획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과정, 계획에 따른 이런 과정, 또 결과와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획성을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6번째,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자의 이후의 향후 태도, 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의 변화, 자기 개발 항목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쵸?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봉사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의의입니다. 자, 인간의 당연히 존엄성,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고요. 원만한 인과관계를 내가 유지, 조정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나의 자아 실현에, 구현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청소년들이 이런 취미 향상을 또 도모하고 여가 활용하는 방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실천 과정에서 기쁨, 보람을 체험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뭔가 학습할 수 있고 뭔가 이미 가진 기술을 내가 봉사활동에 적용함으로써 그래서 뭔가 손재주가 있거나 만들기를 잘한다. 이 친구들이 봉사활동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했는지 또한 네, 결국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자, 결국에서는 전인적인 인간 성장,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잠재력 지도를 개발했는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했는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불건전한 일탈 행동을 사전에 내가 예방했는지 또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청소년 이런 봉사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도의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봉사활동의 사전 준비 단계로서는요,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런 활용의 동기라든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적합한 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게끔 개발했는지, 그다음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거, 이건 역시도 사전 준비 단계에서 기획 구성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실무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봉사활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활동 지도 관리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소요 인원에 맞게 모집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지도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자,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관리, 감독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평가라든지 기록 관리, 또 보고 단계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앞에서 평가 부분에서 살펴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체크를 하셔야 할 이런 그 주요 사항들 있죠. 그것들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록 관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간장이라든지 또는 결과 보고까지 이루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와 관련된 교수학습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지도자가 고려해야 될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청소년 봉사활동의 이런 의도에 부합하고 적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한 활동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이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기간이라든지 지역사회 특수성과 관련 지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봉사활동은 청소년 기관, 시설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반드시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소년들,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학습자 수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사활동 자체보다는 봉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청소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학습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자 역할입니다. 자, 다섯 가지 측면인데요. 성실한 안내자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책임감 있는 뭔가 청소년들의 이런 봉사활동을 지지하고 조력하는가, 그 다음에 뭔가 활동 과정 속에서 균형감 있게 내가 조정을 잘 하는가, 그 다음에 자발적인 사회 계명과 역할을 또 하는가, 이것도 최근에 떠오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선 전문가 역할을 내가 하는가. 그쵸? 우리는 이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봉사학습으로
네, 청소년 봉사활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자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봉사자의 이런 원활한 활동 전개와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자가 대상자의 현황이라든지 욕구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배려를 해서 검토,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는 봉사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자와 봉사조직 간의 이런 연계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태도, 자세를 지도자가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지도자는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서의 태도,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11주 2강입니다. 청소년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진로 지도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해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진로 발달 이론을 살펴보고, 세 번째, 진로 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지도에 관련된 기초 이해. 네, 첫 번째, 진로 지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지도는요, 1907년에 파슨스라는 학자가 미국의 보스턴시에서 시작한 개념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직업 상담의 개념으로 시발점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후에 직업 지도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로 지도, 그러니까 직업 지도 안에는 네, 직업 상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네, 1970년도에 진로 교육으로 이제 에듀케이션이 도입되면서 함께 이제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진로 지도라는 이 개념이 같은 의미,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로 상담은 개인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과 관련된 모든 상담 활동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 일, 여가 등 진로 계획이 모두 통합된 영역으로 우리는 진로 상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진로지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목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청소년들이 이런 진로지도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너무나 다양한 이런 그 진로 방향들이 있겠죠? 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탐색,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함량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자, 다섯 번째, 일,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하는 진로 지도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첫 번째가 진로 발달 이론에서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앞에서 배우셨던 이 파슨스라는 학자, 한마디로 이제 생활지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쪽 분야에서 학자인데요. 파슨스가 이제 9년도에 제안한 특성 요인 이론인데, 이 이론을 살펴보시면 진로 상담과 관련된 굉장히 초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보시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쵸? 그래서 일단 자신부터 파악해라. 그리고 이제 여러 직업에 관련된 이런 지식의 합리적인 연결이 교육에는 현명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슨스는 일단은 첫 번째 개인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직업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직관적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인 조언을 통해서 서로 매칭을 좀 잘 시켜줘라.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직업 분석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파슨스는 자신의 이런 장점과 약점을 이미 그 개인 프로파일에서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개인의 이런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어진 직업에 매칭시켰었을 때 성공 조건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상이라든지 승진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직업 분석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직업 선택 과정에서 충분히 진실한 그 방향으로 숫자를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가정은요, 이 이론의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은 개인의 적성, 지능, 흥미, 가치관, 성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등을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자. 자,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제반적인 요소를 분석해서 앞에서 쭉 나열했었던 이런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한 이런 개인의 그 직업 관련 특성들을 파악한 것을 연결시켜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이론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직업 선택은 개인의 이런 능력 수준이라든지 욕구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강화, 체계가 일치되어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직업을 매칭했었을 때는 직업 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직업 적응 능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심리검사를 체크했던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특성 요인 이론에 기반한 한 가지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발달 이론인데요. 자, 진로 발달 이론은 대표적인 이제 학자인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경제학자인 긴즈버그, 그 다음에 정신의학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인 그 엑셀라드라든지 그리고 심리학자인 이제 헤르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개발된 이런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이들은 직업 선택 과정에서 그 진로 발달 이론을 발달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한 최초의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직업 선택 또한 하나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톱니바퀴에 의해서 쭉 일어나듯이, 그쵸? 그 다음에 각 단계의 이런 결정은 전 단계의 결정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정에 또다시 이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굉장히 관련성이 높게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단일 결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돼서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련의 결정이다. 그래서 직업 선택 과정은 비가역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한상기에서 뭐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해서 쭉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발달 이론 두 번째는요. 진로 발달 이론은 수퍼라는 학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퍼의 이론은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긴즈버그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이런 진로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좀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수퍼가 주장한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퍼는 뭐라고 주장했는지 진로 발달 과정은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쭉 이어진 그 제한된 그 긴즈버그의 초기 이론에 이어서 그 수퍼는 이들의 진로 발달 이론은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는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전 세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쭉 생애의 전 세계, 노인기까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왜 그 다른 직업으로 정향을 한다든지, 그쵸? 또는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해서 뭐 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4차 혁명 시대인 현대를 살아갈 때는 아마 이 수퍼가 주장했었던 진로 발달 이론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퍼의 이런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의 발달은 직업 발달 단계인데요. 1951년에 그 수퍼의 자신의 이론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퍼는 진로 유형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것은 단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업 발달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14세 이전을 그 수퍼는 성장기라고 그 진로 발달 단계를 보고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15세에서 24세기 이제 초기 성인기, 이때는 이제 탐색기. 그 다음 25세에서 본격적으로 직업세계에 뛰어들어야 될 이 시기를 우리는 이제 확립기라고 수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5세부터 64세기,
그쵸? 이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 이 시기에서는 쭉 직업 세계가 유지된다. 유지기. 그쵸? 그 다음에 정년 퇴임의 시기 이후에서는 이제 쇠퇴기로 그 수퍼는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진로 발달 이론은요, 네, 인성 이론입니다. 누가 주장했나요? 홀랜드라는 학자입니다. 자, 이 홀란드가 주장한 인성 이론은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다양한 직업 환경들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인성의 바탕을 둔 심리 이론적인 입장과 여러 가지 인성 유형 타입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유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홀랜드는 개인의 이런 행동 양식이라든지 인성 유형이 어디에 미친다? 직업 선택이라든지 직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것들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네, 발달 이론가들 입장을 따른다 그러면은 홀랜드는요, 결국에서는 인간이 직업 선택을 하고 이런 직업적인 발달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본 결과 개인이 어떠한 인성 유형이냐 또는 어떤 행동 양식이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직업 선택이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인 소질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서 네, 직업 흥미 유형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어떤 형태에 좀 가까운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형, 좀 액션이 뭔가 강한 거, 그 다음 뭔가 분석적이고 탐구를 잘하는 유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유형이 나타난 친구들은 뭐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원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술형 있겠죠. 그 다음 아티스트형, 그 다음 사회형. 이런 것들은 대인관계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뭐 상담가라든지 맞죠? 뭔가 마케팅, 전략형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 진취형.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난 진취형. 이렇게 해서 직업 흥미 유형들에 따라서 직업 선택을 하는 네, 케이스가 달라지더라라는 주장을 홀린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발달 이론인데요.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데이비스라든지 네, 로퀘스트에 의해서 발달시킨 이론인데 195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제 그 직업 적응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개인이 직업 환경 내에서 환경과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적응적인 행동 양식을 뭔가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직업 만족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적응적인 인간의 이런 행동 양식과 내 욕구가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은 크게 직업 성격적인 측면으로도 나눠봐야 된다. 그리고 직업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직업 적응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현장형, 체험형, 그쵸?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이런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볼까 합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네, 좀 구분하는 그 유형에 따라 살펴보시면 자기 이해 활동 같은 경우는요. 학생 자신의 장점, 단점, 성격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셔야 되고 각종 진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소질, 적성을 파악하게끔 하는 거 자신에게 적합한 일과 직업을 이해시키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동을 보시면 자기 이해, 심성 개발,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 탐구, 자기 가치관 확립 활동, 그 다음에 각종 진로 검사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진로 정보 탐색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직업의 소중함 알기,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조사하기, 직업 분류하기, 직업인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 미래의 유망 직종을 한번 찾아보기,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직장을 한번 탐방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고요. 활동으로는 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그 다음에 학교 정보 탐색, 학교를 실제로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정보와 관련된 탐색,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는 거, 직장을 방문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직업 세계와 관련된 취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계획 활동은요,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교과와 직업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보는 거,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찾아보기,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을 탐구해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활동으로는 학업, 직업에 대한 진로를 한번 설계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진로지도 상담 활동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체험 활동입니다. 네, 이것은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는 내용으로서 활동은 학업,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관련된 이해, 직업 체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지도, 네, 진로 지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이런 진로 지도자의 이런 역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담자로서 네, 진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지도자로서 이제 촉진자, 뭔가 네, 그 청소년들이 선택한 이런 그 진로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지지한다든지 이런 촉진자. 그 다음에 맞춤형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진로 상담 지도의 5가지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접수 면접입니다. 자, 접수 면접이 끝나면 두 번째, 청소년들과 이런 관계를 수립하시고요. 내담자로서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요,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로 상담 내용에서의 문제를 평가를 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요거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문제평가, 목표 설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네 번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네, 실제로 행동 실행을 위한 조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진로 상담 내용 관련된 것들을 종결.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추수 지도까지 이런 식으로 5가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지도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을 위한 기법, 그래서 면담 이제 리드를 좀 설정하시고요. 진로 목표 설정의 준거를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내담자 특성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은 생애 진로를 일단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가계도, 아빠나 엄마 또는 이 그 집안 내력의 진로 가계도를 분석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직업 카드 분류법.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이제 직업 군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심리 검사,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실행을 해서 이 내담자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사결정 조력을 위한 진로 상담 기법은요, 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사서전을 좀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11주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청소년 진로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교수님이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꿈을 향한 도전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두 번째가 좋아하는 일 대 잘하는 일, 이게 차이가 있죠. 이 2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로서, 진로 지도자로서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태도, 의견을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